어, 네. 오늘 신진정부자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대에 공부하고 있는 오공으로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세션에는 이제 최근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신진정부자 세 분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은정 박사님, 최혜슬 박사님, 그리고 황재훈 박사님 세 분인데요. 학술대가 그동안 이제 각 개인이나 연구진이 이제 수행해온 이런 결과를 공유하는 학습의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가장 크겠지만, 또 이렇게 이런 신진정부자 세션처럼 연구자 상호 간의 그런 교류의 기회를 통해서 네트워킹하는 것도 이런 학술대회가 수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사회를 맡은 것 같고요. 오늘 진행은 이제 세 분 발표 각각 하고 혹시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같은 것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는 한 두 가지 사항을 좀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번 세션이 예정된 시간이 저희가 12시 반까지죠. 예, 그래서 개인별 발표 시간은 일단 기본 17분 정도로 해주시고 최대한 20분은 안 넘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세 분 박사님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 발표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에 대한 소개, 특히 이제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계신지 관심 주제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분 많이 좀 참석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제 들어오시고 계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함께 참여하시는 청중들께서 혹시 세 분 발표자께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채팅창을 활용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발표자께 전달해서 답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최은정 박사님의 활동이론의 학문적 토대와 개념 및 그리고 교육행정학 분야에서의 적용 방안 탐색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최은정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작년 8월에 분산적 지도성 관련해서 활동 이론의 틀로 분석한 사례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교육행정학회 총무관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동국대학교에서 교직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 관심 분야는 학교 혁신하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활동 이론을 가지고 이론 분석틀로 활동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활동 이론 쪽으로 좀 더 활동 이론을 어떻게 하면 교육행정학 분야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장님께서 제 지도 교수님이시고 여기 계시니까 조금 더 긴장되고 떨리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동 이론의 학문적 토대와 개념 및 교육 행정학 분야에서의 적용 방향 탐색에 대해서 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 행정학 분야에서 활동 이론이라는 개념, 이론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활동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이론에 대해서 먼저 활동 이론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할당을 했습니다. 최근 교육행정학 분야에서는 연구 주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요.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대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연구 방법 또한 되게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원래 교육행정학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양적 연구나 문헌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질적 연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교육행정학에서 질적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 정책과 교육 조직의 복잡한 관계 안에서 교육 이해 당사자와 교육 정책 그리고 교육 그 환경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 현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정책 실행을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행정학의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행정학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은 신현석 교수님의 중범위 이론이나 복잡계 이론의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변기훈 교수님께서 이제 최근에 근거 이론을 활용한 교육행정 현상의 설명 같은 것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것은 이제 활동 이론을 교육행정학의 질적 연구에서 활동 이론을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활동 이론이라는 것은 실제 사회 활동 내에서 사회 활동 내에서 이 사회 발달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이론은 조직에서 인간의 활동과 그다음에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활동 체제의 구조를 통해서 조직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이론이 교육 행정의 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교육 현장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오늘 활동 이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활동 이론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활동 이론의 이론적 토대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 이론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기호학과 상징적 상호작용론, 마르크스주의를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호학이라는 것은 기호가 인간이 의미를 부여할 때 기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기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피어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징과 어떤 대상이,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과 실제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이제 우리가 상징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상징이 바로 기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기호는 해석에 의해 외계되고 인간 활동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징적 사고작용론은 집단의 사회적 활동에 의해서 사회적 실제가 구성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활동 이론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상징 자체가 이렇게 기호가 상징과 대상에 매개된다고 하는데 이 상징은 사회적 합의와 공유를 통해서 형성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활동 이론의 어떤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변증법을 통해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마르크스주의는 활동과 모순, 그다음에 분업 등과 같은 활동 이론의 핵심 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 활동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이론의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활동 이론은 지금 현재 활동 이론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는 앵게스트롬이라고 하는 스웨덴 학자인데요. 이 활동 이론의 전개에서 앵게스트롬은 활동 이론의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최근 이제 4세대, 5세대까지 이제 활동 이론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활동 이론의 1세대 활동 이론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활동 이론은 비코스키의 문화적 매개 개념의 아이디어에서 차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매개 개념이라는 뭐냐면 그동안의 그 인지주의 학자들이 우리 학습의 그 과정을 자극과 반응의 과정으로 했다면 비코스키 같은 경우는 자극과 반응이 아니라 환경의 어떤 인공물을 매개로 해서 이제 인공물을 매개로 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앵게스트롬이 비코스키의 아이디어를 활동 이론의 시작이라고 보고 이 매개 개념을 차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이론의 주체와 객체, 매개체로 재구조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주체와 객체 사이에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 이제 그 매개체로서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데 이 도구는 사실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활동, 동물의 행위와 인간의 활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도구의 사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세대 활동 이론인데요. 2세대 활동 이론은 레온티프라는 학자가 이제 학자에 의해서 이제 먼저 제안되었습니다. 레온티프는 비코스키의 제자이면서 동료였는데요. 레온티프는 위계화된 활동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위계화된 활동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활동을 어떤 조건에 의한 반사적인
어떤 동작이냐 아니면 개인의 의지가 담기는 행위냐에 따라서 이제 활동과 행위, 동작으로 구분하게 됐는데요. 활동은 어떤 개인의 인간의 욕구가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반영된 행위 형태를 활동이라고 봐서요. 활동은 동기하고 같이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위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인간의 행위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인간의 행위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행위라고 나누고요. 동작이라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는 인간 동작의 이제 조건 속에서 반영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레온티프 같은 경우는 고대의 그 사냥을 이 활동과 행위 동작을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컨대 뭐냐면 사냥 활동이라고 하는 고대 인간들이 사냥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 사냥 활동이 어떤 배고픔이라든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뭐 옷가지를 위해 피복을 얻기 위해서 사냥을 하게 되잖아요. 동물을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동기가 바로 이제 식량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뭐 옷의 재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냥 활동을 이제 사냥을 활동이라고 봤으면 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사냥감을 몰고 다니는 몰입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제 활이나 혹은 칼을 들고 그 사냥감 동물을 직접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행위는 몰입꾼의 행위는 뭐냐면 사냥감을 쫓는 행위가 되는 거죠. 사냥감을 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누구에게로 뭐 예를 들면 사냥감을 쫓을 때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이제 사냥을 할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입꾼의 목표는 사냥감을 이제 그 사냥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거. 그 다음에 직접 활 쏘는 사람들의 목표는 그 사냥감을 죽이는 거죠. 그냥 목표가 없는 행동으로 봤을 때 몰입꾼들은 그냥 왜 저 동물들을 쫓는 거지? 우리가 동물들을 식량을 구하려면 동물을 쫓는 행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들이 목표가 동물들을 어디로 쫓느냐. 뭐 동물들을 쫓아내는 게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냐,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냐, 아니면 사냥꾼들이 활 시위를 당길 수 있는 그 시위 거리를 좀 좁힐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위는 목표를 지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작은 조건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몰입꾼들이 몰이를 하려고 할 때 만약에 몰입꾼들이 이제 몰이를 할 수 있는 개를 데리고 있다면 개한테 명령을 내림으로써 개가 직접 뭐 돼지라든가 뭐 멧돼지라든가 아니면 뭐 사슴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개가 짖고 그 동물들을 쫓으면서 몰입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만약에 몰입꾼한테 그 사냥개가 없다면 몰입꾼들이 동물들을 쫓을 때 뭐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북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뭐 어떤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동작이라는 건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뭐 어떤 도구가 있냐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동작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과 구분하는 이제 객체 개념을 레온티프가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객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동기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냥을 하게 된 동기랑 연관이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온티프는 원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활동을 제안했기 때문에 레온티프의 활동은 개인 중심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초점을 맞췄지만 활동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냥 활동에는 그냥 몰입꾼 하나의 역할이라든가 사냥꾼의 역할뿐이 아니라 다양한 그 역할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활동 자체는 사회적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그 레온티프의 활동 이론은 사실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앵게스트램은 레온티프의 활동 이론에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처음에는 주체와 객체, 도구, 기호 같은 이게 매개물이었던 1세대 활동 이론이었다면 레온티프의 활동 이론에다가 이제
앵게스트림이 사회적 집단적 요소를 추가해서 규칙, 공동체, 분업의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뭐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명시적 법이라든가 혹은 정책이라든가 규정이 규칙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밖에도 암시적인 규범이라든가 혹은 사회적인 기준, 우리가 그냥 정해져있지 않은 그 명시적이지 않은 것까지도 규칙으로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공동체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주체와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을 이제 공동체로 보는 거고요. 분업이라는 거는 공동체이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이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고대 사냥의 예에서 보신 것처럼 몰입꾼과 뭐 사냥꾼의 역할이 분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과, 성과, 아웃컴이라는 게 있는데, 아웃컴은 이제 객체, 사냥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 객체에다 의미를 부여했을 때 성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겔스트럼은 이제 이런 그냥 2세대 활동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활동 체제가 다양한 활동 체제가 있고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활동 주체에 따라서 활동 체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활동 체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3세대 활동 이론으로 2개 이상의 활동 체제가 상호작용하는 모형을 구현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활동이 다른 활동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화하고 그 결과로 이제 보시다시피 객체 3번 같이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3세대 활동 이론이라고 했고요. 이 이후에도 이제 4세대 활동 이론, 5세대 활동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활동 이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활동 이론의 이제 앵겔스트럼의 활동 이론에서의 활동 이론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활동 이론의 분석 단위는 그냥 하나의 인간이 활동 이론의 분석 단위가 아니라 분석 단위는 다른 활동 체제와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굉장히 총체적이고 지향적인 이 활동 체제 자체를 분석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뭐 주체와 객체, 도구, 뭐 이렇게 그 규칙이나 분업, 뭐 공동체가 있는 이 하나의 활동 체제를 분석 단위로 보고 있고요. 이 활동 체제는 여러 관점과 전통 또는 관심사로 구성된 커뮤니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체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현상에 여러 개의 활동 체제가 같이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 체제 자체는 이렇게 사회문화적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거고 변화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활동 체제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모순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모순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활동 체제가 변화하는데 모순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요. 이 모순은 결국 활동 체제나 사회가 변화하는데 이 변화와 발전의 어떤 원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활동 체제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활동 이론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동 체제가 그럼 활동 이론에서 활동 체제가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모순이 굉장히 그 발전과 변화의 원천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모순과 그 활동 체제의 변화에 대한 확장학습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장학습에서의 모순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앵겔스트럼은 그 활동 이론을 좀 더 확장해서 활동 체제를 통해서 이제 확장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 학습이 가능하게 된 것이 결국 모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모순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활동 체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활동의 일부 요소들이 변화가 되고 이 변화로 인해서 그 활동 체제가 불균형을 일으게 됩니다. 그래서 불균형을 일으게 되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활동 체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한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모순을 크게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나누는 것이 첫 번째 모순은 이제 그 활동 체제의 구성 요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부에서 발생한 활동 체제 구성 요소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주체면 주체 안에서의
주체 안에서의 모순 혹은 객체 안에서의 모순, 공동체 안에서의 모순을 얘기하는데 이 그 요소 내 구성 요소 내의 모순은 그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사용 가치와 혹은 교환 가치 안에서의 그 모순과 같이 결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예컨대 도구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도구 어떤 뭐 물건을 담으려고 하는 도구로서 물건을 담아서 운반하려고 할 때 도구로서 가방이 있는데 가방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가방의 그 사용 가치는 똑같잖아요. 가방이란 건 그건 캔버스백이 됐든 아니면 뭐 백팩이 됐든 아니면 뭐 핸드백이 됐든 사용 가치는 똑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담아서 옮기는 데 사용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교환 가치는 다른 거죠. 캔버스백하고 핸드백 뭐 명품 핸드백을 비교하면 이 교환 가치는 다르잖아요. 사용 가치는 똑같은데 교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모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활동 요소 구성 요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 요소 간의 모순인데요. 예컨대 이제 객체와 공동체의 모순, 혹은 공동체와 분업 체제의 모순, 분업의 모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활동 체제와 이전 활동 체제의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활동 체제와 이전 활동 체제의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활동 체제가 두 개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려고 학교에 가는 이유라고 할 때 학생이 학교에 가려고 하는 객체는 뭐 학생들은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혹은 뭐 맛있는 점심 급식을 먹기 위해서 학교에 간다고 하면 선생님하고 부모가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그 객체는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의 활동 체제와 교사의 활동 체제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새롭게 재편된 활동과 주변 활동 체제의 모순을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육 정책 안에서의 활동, 교육 정책이 새로운 교육 정책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어떤 활동 체제가 새로운 교육 정책을 교육 정책의 체제, 교육 정책 실행의 활동 체제하고 단위학교에서의 이제 기존의 그 교육 활동 체제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순의 4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확장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는 건데요. 최 박사님 죄송한데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바돼서요. 한 3분 아, 안에 좀 마무리 지어 주시겠어요? 네, 예, 예. 죄송합니다.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학습 이론에서 모순은 이제 새로운 대상이 식별되고 이것이 동기로 바뀔 때 실제 원동력이 된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확장학습의 순환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확장학습의 순환 모형을 보시면 이제 질문을 통해서 기존의 그 활동을 비판하는 거죠. 기존의 활동을 비판하는 걸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으로 이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형하고 이것을 실제 적용하면서 진단해 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모형을 구형하고 그걸 반영하면서 이제 새로운 활동 체제로 정착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학 연구에서의 활동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그 에버트의 질적 연구 경향, 교육행정학의 질적 연구 경향의 구분 방법을 활용했는데요. 교육행정과업의 구조화 과정에 관한 연구에 보면 이제 저는 이제 테이와 림의 싱가포르에 있는 초등학교 1대1 컴퓨팅과 분산적 리더십 실행 사례 연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이제 단위학교 현장에서 교육 정책이 실행될 때 학교 구성원들이 이 정책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과업의 구조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제 활동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혁신이라든가 교육 혁신에 대한 건데요. 교육 조직의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활동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허쉬와 생글런의 이제 스웨덴 중등학교의 교사조직 발전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러셀의 이제 미국의 미주리주 초등학교에서 이제 혁신 클러스터 구성주의 기반 학습 환경이 실행되는 과정을 연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혁신을 활동 이론을 통해 분석하면 학교 혁신의 과정과 함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문제 해결 방법을 활동체의 구조화를 이용해서 구체화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교 혁신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와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혁신의 학교 교육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관한 연구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떻게 그 환경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같이 활동 체제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행정학 연구의 활동 이론을 적용하게 된다면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의 교육행정 현상에 관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복잡한 상호작용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고요. 교육혁신의 과정을 구명하는데 학교 혁신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단위학교 현장에서 정책이 시행될 때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활동 이론을 교육행정학에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조금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 박사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동안 교육행정 분야에는 좀 생소한 아마 평생교육이나 교육공학 쪽에서 많이 좀 다뤄졌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활동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그게 이제 국내 교육행정 연구에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관련해서 아직까지 질문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일단 그 새로운 이론 소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행정학의 지식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이제 논문을 써주셨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활동 이론을 분석 툴로 해가지고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교육행정 현상을 이제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좀 포착하지 못했던 그런 지점으로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육행정 분야에서 이걸 적용해서 논문을 써보셨잖아요. 연구를 최 박사님께서. 혹시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이런 새로운 이론들을 이제 처음 적용하다 보면은 이후에 또 다른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연구를 수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수행 과정상의 유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거 혹시 있었는지 가능성만 말고 한계 같은 것도 있었는지 혹시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연구할 때 이제 일단 이 교육행정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교육공학 쪽이라든가 혹은 이제 평생교육 쪽에서 활동 이론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교육행정학 쪽에서 한 번도 이걸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제가 이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렵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활동 체제 안에서만 이제 그 활동 체제를 하나의 분석 틀로 보고 들어가면 이미 이제 많은 논문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미 이 정해진 틀에다가 그냥 현상을 끼워 맞추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활동 체제, 활동 이론의 틀은 마련돼 있지만 이 현상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넣을 것인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 교수님께서 이제 좀 저희 논문 지도를 해주셨는데 변경 교수님께서 이제 근거 이론의 방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주셔서 저는 근거 이론을 통해서 이제 근거 이론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코딩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점은 이 분석 틀이 있다고 해서 이제 뭐 이거는 주체야, 이거는 객체야, 이미 객체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거나 주체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연구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조금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지요? 네, 교수님 예. 질문 하나만. 네. 최 박사님 일단 활동이론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리고요.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듣다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활동이론을 이제 세대별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그 세대 구분에 대한 어떤 학계의 합의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하면 저도 이제 어떤 교육행정학계의 세대론을 가지고 논문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왔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대 구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주셨던 심사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최 박사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소개해드린 활동 이론의 세대 구분은 엥겔스트렘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엥겔스트렘이 이제 활동 이론이라는 게 엥겔스트렘의 이론은 아니거든요. 러시아에서 발생한 이론이긴 한데요. 엥겔스트렘이 이제 이 활동 이론 이게 활동 이론이 서구에 이제 그 소개되면서 엥겔스트렘이 이제 그 많이 이걸 연구를 하면서 이제 활동 이론을 엥겔스트렘의 임의대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기준을 나눈 건 아니고 엥겔스트렘의 이론에 의한 기준이고요. 그래서 엥겔스트렘은 활동 이론의 발전을 봐서 이제 문화 역사적 활동이라고 해서 활동 이론이라고 CHAT라고 해서 이제 문화 역사적 활동 이론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이론을 활동 이론과 문화 역사적 활동 이론에서 엥겔스트렘의 활동 이론으로 이렇게 다른 일반 기존의 활동 이론과 이제 엥겔스트렘의 활동 이론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건 엥겔스트렘의 활동 이론이기 때문에 엥겔스트렘 기준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나누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 시간 진행상 혹시 저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이따 종합 토론 혹시 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시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는 최예슬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학업 탄력성 그 이후 저소득층 명문대생은 대학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 박수로 최예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최 박사님께서 뒷부분에 재미있는 내용을 교육 정책하고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듣지를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교육 정책 관련해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 발표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9년에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교육 정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인천대 교육대학원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된 관심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지원 그리고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늘 저소득층, 이 명문대생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있는 저의 연구의 중간 결과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좀 연구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저는 학업적으로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예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연구재단에 지원을 받아서 학업 탄력성이라는 이런 개념적 틀로 어린 시절부터 빈곤가정에서 자랐지만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33명의 대학생을 인터뷰를 했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탄력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개천룡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개천룡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스스로가 이 연구 과제의 이름을 좀 개천룡 프로젝트다 이렇게 애칭을 붙이고 좀 애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좀 서울대 입학이 가난에서 탈출을 하는 그런 황금 만능 열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입학 후에는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구 과정에서 학생들의 서울대 생활기를 좀 더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많은 연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또 이런 사실이 교육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교육의 기회의 확대뿐 아니고 대학 생활에서의 또 지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특별히 명문대에 더 적응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 계층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을 한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수행해 왔고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명문 고등학교 같은 이런 질 높은 대학 입학 전의 경험의 중요성도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명문대라는 특수한 맥락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는 않은데 이 두 연구를 살펴보면은 주로 대학 지원의 이제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지식 전달식 수업 방식 등의 이런 대학의 구조적 요소를
또 부적응의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이 우리나라 맥락하고 좀 다른 영미권에서 주로 수행이 됐고, 또 국내 연구들은 주로 이제 소수 사례의 저학년 대상으로 초반에 학업 부적응을 경험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계층뿐만 아니고 대학 구성원이 공유하는 그런 명문대학의 대학 특유의 문화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으로 탐색되지 못했다는 그런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그 한국 고유의 맥락에서 저소득층 대학 명문대생의 대학 경험을 탐색을 하고, 특히 이 명문대의 문화적 맥락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고 또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 A대학 서울대고요. 여기 연구 현장으로 선정을 했고, 연구 참여자는 총 24명이고 상대적 빈곤선을 그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좀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옆에 연구 참여자 특성을 보시면 한 절반, 3분의 2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장이겠죠. 그리고 절반 정도가 이제 한부모 가정 등에서 자란 학생이고요. 아래쪽에 평균 학점을 보시면 뭐 하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좀 다양하게 분포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리지널 그 인터뷰 자료가 학업 탄력성 과정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한테서 수집이 됐기 때문에 분석에서 학생들의 어린 시절의 그 성장 과정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본 연구는 그 기존의 자료에서 고학년 학생들의 대학 입학 이후의 경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가 대학 문화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인 저의 또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다원화된 자료, 비교 집단들을 분석을 하고, 또 동료 검토를 하는 등의 좀 다양하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구 결과로 먼저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큰 틀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 환경에서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A대학에 입학을 하는데요. 이 A대학의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보통 계층적으로 주류가 중산층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 학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람들이 이 모인 연구 중심 대학인 이 A대학이 크게 이제 개인주의, 그리고 학문 중심주의,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의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집단 구성과 대학 문화가 학생 개인의 특성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생들의 대학 생활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이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 낮은 사회 계층, 그리고 대학 입학 전에 또 경험들, 그리고 진로 계획 등의 또 다양한 베리에이션 특성들이 이러한 문화들과 좀 잘 또 긍정적으로 잘 매칭이 되면은 대학 기회를 더 많이 활용하고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이 대학 사회에서 좀 소외될 가능성이, 또 주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좀 이러한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중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 연구 결과를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이 대학 생활에서의 그 학업, 그리고 강의실 밖에서의 과외활동 경험을 이제 생활로 생각했고, 사회적 교류에서의 또래 학생들과의 교류, 그리고 교수와의 교류, 마지막으로는 대학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또 다양한 기회와 자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이제 A대학 학생들이 입학 초반에 학업적 어려움을 경험해요. 근데 이건 저소득층 학생들만의 특수한 경험은 아닌데, 고학년이 될수록 이 학생들도 대학에서의 학업 방식을 좀 습득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뭐 진로 방향에 따라서 학점에 대한 집착도 많이 옅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서 학업 우수 학생들이 특히
이 초반의 학업적 좌절에 왜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냐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그 공부 잘하는 거, 그게 자기가 가난한 환경을 극복하고 상대적인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인데 대학에 와서는 더 이상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이런 학업적 좌절을 빨리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중요 열쇠 중에 하나가 주변 학생과 협력하는 거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과 다르게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해온 게 공부가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만의 노력에 훨씬 더 집착할수록 또 고립되고 또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의실 바깥에 구조화된 과외 활동. 그 경험들이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외적인 효능감을 준다는 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활동이 앞에서랑 연결돼서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그 정체성 붕괴, 그거를 극복을 하고 나만의 가치를 찾아서 정체성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거는 여기 명문고 출신인 상우 학생이 이야기를 한 예시처럼 특히 대학 입학 전에 입시 공부 외적으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본 학생들은 이 대학에 와서도 그런 경험들을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방법을 안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학생 그룹에서 사회적 교류를 보면은 뭐 아비투스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의도하진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비슷한 환경의 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암묵적인 계층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역이나 학교에서 본인 혼자 A대학에 입학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선후배가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보통 대학 진학 1세대거나 제 연구 참여자들은 보통 이제 노동계층에서 다 거의 왔거든요. 그래서 진로나 학업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이 이제 대학 내 사회적 관계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A 대학은 공동체 문화가 부재하다. 또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다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로 자기네 그 계층 안에서의 제한된 네트워킹을 하고 굉장히 질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교수랑의 관계에서 이런 대학 문화의 영향력을 좀 흥미롭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 입학 전부터 선생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되게 우호적으로 지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는 성공 열쇠이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상하게 대학에 와서는 선생님이 어렵고 뭐 어른이 어려운 게 아니다 자기는. 그런데 교수님과는 굉장히 교류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학생들이 교수님을 교육자가 아니고 연구자,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어떤 학과들, 소규모 학과들은 지도교수 배정제가 있고 학부생들의 그러면 그 학생들도 교수님과 또 상담도 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제도가 있으면은 그러면 교류가 굉장히 촉진되겠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더 살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학생들이 이런 학과에서 오피스 아워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교수님을 만났는데 별로 이렇게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 A 대학이 학문 중심주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들이 대학원 중심의 진로에 집중한다고 학생들 스스로가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 A 대학의 주류 학생하고 다르게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스스로가 교수님하고 내가 나눌 그 접점이 없다, 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랑 반대로 대학원 진로를 생각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보니까 학과의 이런 제도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자기 학업 그리고 진로에 관해서 교수님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대학의 자원들을 보면 현재 지금 A대학에 사실 저소득층을 위한 많은 자원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첫째로는 입학 초반에 이 저소득층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한 절반 정도였는데 그 학생들은 대학의 인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 처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혜택들을 알게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잘 알 수 없어서 이런 정보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문화에서 학교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케어와 특혜를 제공해요. 특권화된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가난한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특별히 애를 안 써도 이 주어지는 케어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이 자기가 대학에 와서 스스로 기회나 자원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찾고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익숙치 않은 자발성이 있는데 특히 이 A대학은 각자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 자기주도성이 훨씬 더 암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대학 차원에서의 좀 학업, 뭐 진로에서 대학이 케어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고 학생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대학이 친절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명문대학의 문화적 요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의 좀 대학 생활 경험이 어떻게 좀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말풍선에 있는 것 같이 학생 말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이 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의 문화적 환경이 외부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좀 탓하고 졸업을 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제언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먼저 대학 입학 전에 교육 과정이 사실 연속성상이 있다, 대학과. 그래서 대학 생활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대학에서 학생 사회에서의 공동체 좀 협력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 교수 사회에서의 제도적 변화 그러니까 뭐 승진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연구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그게 제고할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 학생 집단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명문대에서도. 그런 학생들의 배경 그리고 니즈, 진로 계획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좀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원들은 있지만 그 자원들을 닿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소득층 학생들 경험에 대해서 좀 심층적 분석을 통해서 교육 정책 분야에서 이런 지원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기를 좀 희망하면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뭐 소수학생,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대학 교육 기회가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그리고 또 확대를 하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이들이 대학 진학 이후에 학업이나 혹은 또 뭐 대학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각 대학들도 다 그런 걸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하신 내용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또 대학 내의 여러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최 박사님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생각하실 동안 저도 이제 글 읽으면서 재밌게 읽었는데 진행 중인 연구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완전히 완결된 연구는 아닌 걸까요? 심도 있게 그 안에서의 또 상호작용을 또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구의 마무리 중에 하나가
이러한 대학 내 경험이 과연 이들에게 갖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들, 뭐 아마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유일한 장점이 공부였다고 치면은 아마 이제 대학을 가서 공부를 나보다 더 잘하고, 근데 그 잘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더 잘 살고 또 외모도 출중하고 인성까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아마 내가 알고 있던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는 뭐 좌절도 하지만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밝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시사점에서 이들을 위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찾아가는 시스템. 근데 저도 대학에 있어서 뭐 경험을 해보지만은 막 찾아가려고 하더라도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오히려 참여를 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뭐 특별한 학생인 게 아니라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혹시 그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 혹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굉장히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이런 대학 지원 자체가 저소득층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가 않고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에서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학업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 그게 맞춤형 서비스가 되는 거. 그게서 좀 대학이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요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맞춤형으로 개인으로 인공지능 AI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좀 맞춰 가지고 그 개인에게 선호하는 어떤 경험 세계,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을 연결해 주는 뭐 어플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자기가 이 학생의 특성에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있는 것, 정반대의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소개해 주는 것들. 그런 게 어떤 동아리 활동이 있고 어떤 외부 활동이 있고 대학에서 어떤 포럼에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 학생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게 대학들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 학생 지도 관련해서 이제 IR도 많이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 혹시 발표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 더 없으시면은 최예슬 박사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그 세 번째 우리 황재훈 박사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학교장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원인과 대처를 중심으로 황재훈 박사님 발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제를 맡은 황재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제 자기를 선택해 주신 선생님들과 그리고 오늘 세션을 주관해 주시는 서울교대 오범호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연구 주제는 학교장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이고 부제는 이제 연구 문제에 맞추어서 원인과 대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목차부터 살펴보면서 이번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제의 목차는 크게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부터 논의 및 결론까지 크게 5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지고요.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 연구의 주제 발굴은 이제 실제적인 측면과 학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고찰을 얻어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우선 학교장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이제 실제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이제 최근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와 같은 외생 충격이 발생해가지고 학교 방역과 관련된 어떤 업무 부담이 늘어났고 그와 같이 책임감이 증대되는 직무 환경 속에서 학교장이 건강과 관련된 어떤 극단적인 사계에 놓였다는 뉴스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국제 비교조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텔리스 2018 자료를 분석한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제 학교장 스트레스가 이제 상대 국들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스트레스가 국내에 실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학교장에 대상으로 해서
어떤 스트레스의 관리가 지금 요청되고 있다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실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술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국내의 경우는 학교장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의 지형이 구축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직은 미약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학교장 스트레스 관련 담론 연구라든지 아니면 변인간 관계 파악을 통해서 학교장 스트레스를 어떻게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논구했던 실증 분석 연구들도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학교장들이 겪는 그 스트레스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했고 그와 같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던 연구의 흐름도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놓고 비교해 보자면 아직까지도 이제 국내에 존재하는 학교장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토대라든지 기초 자료가 아직까지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해외 사례 역시 이제 갓 연구가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의 축적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될 필요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착안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문제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이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 문제 2는 그와 같은 스트레스에 학교장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 해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내 학교장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을 이제 실론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고자 이제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 연구의 이론적인 기저로 자리하고 있는 이제 이론적 배경 부분을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학교장 스트레스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논자의 수만큼이나 이제 이 개념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 연구의 이제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셀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에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병리적인 반응이라고 스트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제 라자루스라든지 아니면 포크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국내 선행 연구라든지 사전적 정의를 들여다보아도 스트레스를 개념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이라고 하는 주체와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사이에 드러나는 어떤 상호작용, 이 사이에서 드러내는 개인의 어떤 반응을 좀 주요 속성으로 정의하고 있었고요. 이에 맞추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이제 학교장이라고 하는 개인 주체에 대입을 해서 학교장 스트레스를 좀 기초적으로 개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장 스트레스라고 하는 현상과 관련해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떤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지 크게 교육 환경의 변화상과 이제 현직 연수, 그러니까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현직 연수에 집중해서 살펴봤는데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가 이제 안착되어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도 이제 확산을 거듭해서 지금은 발전되어 왔으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단위학교 내에서 이제 거버넌스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 하에서 이제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같이 혹은 언론 등과 같이 단위학교 외부의 인사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학교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지 않는지 좀 짐작을 해 보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실증 자료로는 이제 텔리스 2018 자료를 분석했던 선행 연구에 근거하면 이제 학교장의 직무 스트레스 양상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더라라는 점도 포착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현직 연수 부분을 보면 학교장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이제 현직 연수로서 교장 자격 연수가 존재하는데 이 교장 자격 연수의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 표준 교육 과정의 그 근거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학교장의 어떤 정서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은 누락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이제 관련 선행 연구에 근거하자면 학교장이 되고 나서 받게 되는 어떤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여전히 이제 학교장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와 같은 자료 조사를 토대로 이제 관련 선행 연구를 또 분석해 본 결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었고 이제 국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교장 스트레스와 관련된 담론 연구,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장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어떤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추론하고자 했던 실증 분석 연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발행하고 있는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과 그에 대한 어떤 대처를 규명하고자 했던 연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학교장 스트레스 연구가 미흡하고 해외에서도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과 대처에 대해서 이제 실론적으로 사계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와중에서 국내와의 어떤 비교를 위한 우리나라의 맥락을 반영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 연구에서 수립한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석한 자료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이제 연구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번 연구 목적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분석한 자료인데요. 따라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제 당시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료 수집을 했던 내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다시 활용한 해당 자료의 어떤 연구 참여자는 크게 4가지 선정 기준에 의해서 이제 모집이 되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서울 지역,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등학교급, 세 번째로는 공립학교,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 참여자의 규모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학계에서 합의되어 있는 어떤 질적 연구 참여자의 규모 자체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행정학계에서 발간되었던 질적 연구를 가지고 리뷰했던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선행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 우리나라 교육행정학계에서는 크게 11명에서 20명 사이의 인원을 연구 참여자로 많이 모집하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었고요. 이에 근거해서 연구자는 이제 총 25명의 인원을 중도 탈락 사례까지 포함해서 당초 예상을 하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19명이 모집되어서 본 연구의 자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의도적인 표적과 이제 누중 표집을 병행하였고요.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이제 예비 면담을 거쳐서 정년되었던 면담 질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연구 참여자의 주요 속성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제 성별과 관련해서는 63.16%가 남성 교장이었고, 이제 연령 평균을 내본 결과 이제 거의 교육공무원 정년에 다다른 연령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직 경력과 학교장 경력을 보면 매우 누적되어 있는 교직 경력과 이제 어느 정도 중임으로 나아가는 학교장의 경력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질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법이 있었는데 최근 국내 저서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포괄적인 질적 분석 방법을 이제 본 연구에서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크게 6단계로 이제 저자들은 제시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사된 자료를 읽어보고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이제 전사 자료에 직접 연구자가 성찰한 바를 분석적 메모로 남기고 그 분석적 메모를 토대로 코드를 구성하고 구성된 코드 사이의 어떤 범주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상위 범주를 구성해내는 과정, 그리고 그 상위 범주 사이에 어떤 배타성을 확보해가지고 최종적인 주제를 생성해내는 과정이 최종 6단계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크게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코딩부터 2차 코딩, 3차 코딩으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사실은 단선형의 어떤 순차적인 과정이기도 하지만 순환되는 과정이어서 이제 다시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코드를 수정하는 과정이 연구 과정 중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연구의 분석 결과인데요. 먼저 첫 번째 표는 이제 학교장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크게 이제 직위, 개인, 조직, 관계, 외생 충격 차원에서 이제 학교장의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음을 파악했는데요.
주기면에서는 이제 교장실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고립된 상황, 혹은 학교장이라고 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서 구성원들과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어떤 고립감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학교장 직위에서 오는 어떤 부담감도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 측면에서는 이제 단위 학교 내부에서는 학교장이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가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어떤 역할 갈등이라든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으로서 이제 소홀하게 했던 건강 관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기타 조직 측면에서는 이제 연령이라든지 경력을 중시하는 국내 학교 조직의 어떤 특성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가 발견되었고, 과거와 비교할 때 여러 가지 근무 체계를 가지고 있는 뭐 교육 공무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직원들이 학교에 편입됨으로써 그 사이에서 겪는 어떤 조직 내부의 갈등이 이제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계 면에서는 이제 선배 교사로서 학교장이 이제 후배 교사들과의 어떤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교사 시절과는 달리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발견이 되었고, 기타 이제 대학 동문이라든지 이제 선후배 사이에서 오는 관계도 있었고, 단위 학교 외부에서 어떤 존재하는 언론이라든지 학부모에서 제기되는 민원으로부터 학교장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게 관측되었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외생 충격으로 볼 수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서 그동안 학교장이 스스로의 전문성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게 이제 갱신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당연시 되어 왔던 대면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그 변곡점 하에서 학교장으로서 겪는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로 유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이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양상인데요. 크게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학교장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코드를 나누어 보았는데, 크게 소극적인 대처 양상과 적극적인 대처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대처로서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제 전개가 되었고요. 따라서 직무 관련 어려움이라든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은 살펴볼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적극적인 대처를 보인 사례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해외와는 달리 이제 또 국내에 존재하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이제 전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학교로부터 이제 문제 상황을 이제 회피하는 어떤 그런 적극성을 발휘하는 모습도 발견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원과의 소통을 늘려가거나 기타 단위 학교에 존재하는 어떤 교직원 회의라든지 행정실장이나 교감 선생님과 같은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모습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학교장 스트레스 관리를 향후 우리가 보다 성공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맥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다를 논의했습니다. 해외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는 최근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학교장이 업무 관계라든지 아니면 대인 관계, 시간과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연구의 결과 학교장은 그런 업무나 관계,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학교장 직위가 부여하는 그 책임감 자체에서, 직위 특성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경력이라든지 연령 등을 보다 중시하는 우리나라 학교 조직의 특성, 그리고 새롭게 편입된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학교장으로서 스트레스를 받는 양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제 우리나라 맥락에 맞는 학교장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선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첫 번째로 논의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스트레스 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지원이 보다 이제 적실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제 학교장 스트레스의 심화로 인해서 뭐 번아웃이라든지 이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 해외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인 지원, 뭐 교육 당국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학교장에 대한 어떤 믿음을 보이거나
그런 지원을 가할 때 그런 스트레스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면 교장 자격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그 표준 교육 과정 안에 학교장의 어떤 자기 관리 일환으로서 스트레스 관리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와 같은 어떤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를 좀 개선하는 방안도 우리가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을 논의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장 스트레스를 이제 논구함으로써 해외 사례의 경우와 좀 비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장들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좀 현장성을 강화했고, 이게 기초 자료로 작용해서 향후 학교장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해서 교육 기획을 하는데 실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연구의 범위에서 포착하지 못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로 제언하였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준비한 참고 문헌 목록입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황 박사님께서는 교장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또 그 교장 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면담하고 또 그 얘기를 이제 직접 듣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이제 근데 20분이나 가까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잘 모르잖아요. 보면. 예. 혹시 우리 황 박사님 그 발표에 대해서 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개인적으로 풀거나 이제 관리하는가와 관련된 거로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보다는 이제 그 되게 이제 소극적 대처하고 적극적 대처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그 자기 관리보다는 이제 그 대응하는 양상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푸시는지, 아니면 이제 저 같은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긴긴 밤 술로 지새우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은 어떻게 되게 푸시는지도 조금은 더 좀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면 좀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드립니다. 예, 다른 분들 더 혹시 의견 주실 분 없으신가요? 혹시 세 분 발표자께서 제가 시간을 너무 제약하는 바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 못 하신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뭐 추가로 이렇게 더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뭐 1분씩 좀 드릴게요. 제가 안 드려도 될까요? 아까 보니까 최혜슬 박사님이 우리 최현정 박사님께 질문 뭐 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소개가 좀 더 좀 자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간단하게라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이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최혜슬 박사님이 이제 최은정 박사님 발표 내용에서 이제 교육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못 이루어져가지고 뭐 좀 이제 그런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그럼 나중에 그럼 두 분께서 따로 만나셔가지고 의견을 좀 교환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지연시켰네요. 이 사회자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세 분의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 분께서 학문적으로 더 정진하셔가지고 큰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큰 기대로서 이제 세 분들의 앞으로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표해 주신 세 분 발표자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 청중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행정학회 회장님이신 박선영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시니까 말씀드려야죠. 예, 이상으로 신진연구자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